한국에는 밥심이라는 말도 있고 또 밥을 먹었냐고 묻는 것이 안부 인사인 한국인에게는 밥이 필수죠. 고구려 시대는 지금의 3배 크기는 될 정도의 밥그릇이 발견되기도 했을 정도로 우리 한국인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늘 밥을 식사로 먹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전이야 가마솥에서 밥을 했겠지만 지금은 다들 전기밥솥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현대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 전기밥솥에서 된 밥으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의 한국인에게 전기밥솥은 가정마다 반드시 있으며 또 없는 것을 상상하기 힘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전기밥솥이 외국으로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전기밥솥은 단순히 한국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 특히 미국에서 간절하게 원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한국의 전기밥솥에 대한 엄청남을 깨달은 한 미국인의 사연입니다. 대체 우리의 전기밥솥이 미국의 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식품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엘렌 우드라고 합니다. 저희 기업은 미국에서는 제일 큰 업체로 저는 거기서 수석 유통팀장을 맡고 있어요. 인구가 많은 미국답게 저희 회사는 늘 승승장구하며 매년 순이익의 최고점을 달성하며 잘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대단한 회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발생했어요. 식품의 신제품을 전부 뒤엎고 새로 만드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일의 시작은 베트남 출장에서였는데요. 계약을 위해 저와 임원진 몇 명, 그리고 사원들은 베트남으로 향했었어요. 그런데 내리면서부터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일단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날씨가 정말 별로였거든요. 습도도 너무 높고 기온도 높아서 온몸이 끈적거리고 찝찝해졌어요. 계약 때문에 온 것이기는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베트남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불쾌한 날씨였죠. 그래도 이곳에서는 이곳만의 먹을거리가 있고 또 그것을 사업의 아이템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니까 이를 위해 참고 호텔로 향했죠. 우리는 호텔에서 식사를 하기로 하고 호텔의 최상층 라운지로 향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전통 음식을 주문하고 그나마 더운 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나오자마자 저희는 다시 기분이 좋지 않아졌어요. 바로 메뉴 중 하나였던 베트남의 밥 때문인데요. 젓가락을 쓰지 못해 숟가락으로 퍼서 먹는데도 밥알이 마구 흩날리고 씹는 식감도 좋지 않더라고요. 딱딱한 것도 딱딱한 것이지만 제가 지금 씹는 것이 쌀인지 뭔지 구분도 가지 않았어요. 저희는 밥을 먹는 동시에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른 어느 나라를 가도 이런 식사는 처음이었거든요. 계약을 위해 갔던 이탈리아의 부드러운 도우로 만든 피자, 부드러웠던 파스타면의 식감, 프랑스에서 간 만든 바게트의 따뜻함과 안쪽의 촉촉함, 또 스페인에서 먹었던 감탄 나오는 빠에야까지 모두 환상의 식사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무슨 모래도 아니고 이런 쌀밥을 호텔에서 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죠. 현지인들은 이런 밥을 주식으로 먹는 건가, 대체 어떻게 사는 건가 의심이 가기도 했죠. 듣기로는 아시아 사람들은 밀가루가 없어서 쌀을 먹는다던데 그래서 이렇게 맛이 없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런 제 생각과 마찬가지였는지 다른 임원들도 쌀밥이 별로라고 나갈 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먹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물론 사업 아이템으로도 정말 꽝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날 조식에도 쌀밥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주식이니 계속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저희는 애써 쌀밥을 외면하며 빵과 달걀을 넣은 샌드위치로 간단하게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점심에 미팅에 가니 또 쌀밥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쌀이 보기도 싫고 지긋지긋하더라고요. 하지만 계약을 위해 나간 자리였으니 먹지 않을 수도 없어서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대충 쌀밥을 입에 넣었죠. 계약 상대 회사의 이사가 입맛에 맞지 않느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그냥 괜찮다고만 하며 억지로 쌀밥을 먹었어요. 대체 베트남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먹는지 정말 궁금하더군요. 베트남 사람을 넘어서서 아시아 사람들도 전부 다 이런 쌀밥을 먹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미팅을 하는데 베트남 쪽 이사에게 물으니 아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쌀로 주식을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쌀국수를 해먹기도 하고 죽을 해먹기도 하고 그렇게 먹고 산다고요. 미팅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저는 돌아오는 길에 쌀로 만든 식품은 생산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물론 임원분들도 전부 동의하셨죠. 그냥 베트남 전통 소스만 활용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불현듯 대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한국인 친구 화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트남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아시아고 한국도 주식이 쌀이라고 들었어서 기억이 났어요. 저는 정말 다른 아시아 국가도 이런 쌀을 먹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쌀로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건지 궁금해져서 그 친구에게 메시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다행히 시차가 맞았는지 미국에 있는 친구가 흔쾌히 답장을 해주었어요. 메시지로는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 전화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화진은 저와 영상통화를 하며 말했어요. 한국의 쌀밥은 진짜 다르다고요. 네가 원하는 부드러운 바게트 빵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쫀득하고 매끄럽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실 미국에서 먹었던 거나 베트남에서 먹었던 거나 큰 차이가 없어서 별로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화진은 진짜 밥만 먹어도 엄청나게 맛있는 밥이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믿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화진에게 대놓고 말할 수도 없어서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화진은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미국으로 돌아오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쌀밥을 맛보게 해주겠다고요. 저는 그렇게 자신하는 친구가 신기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침 화진의 부모님이 LA에서 식당을 하고 있기도 해서 그냥 인사도 할 겸 들리자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는 베트남에서의 협상을 뻑적지근하게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베트남 쌀밥 때문인지 미국으로 돌아와자마자 빵집에서 갓 구운 바게트 빵을 사고 파스타면을 사서 달콤한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먹었어요. 정말 환상의 맛이더라고요. 그간 베트남 음식에 질린 저에게 완전한 힐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밀가루 음식들을 두고 대체 왜 계속 쌀밥을 고집하는지에 대해서요. 물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는 싶었지만 정말 맛이 없어서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저는 계속 생각하다가 문득 베트남에서 전화했던 화진이 생각나서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내일 혹시 너희 집에 가도 되냐고 물었죠. 화진은 마침 쉬는 날이라고 흔쾌히 오라고 했어요. 저는 다음날 준비를 마치고 LA로 향했습니다. 마침 LA에서 이탈리아 바이어와의 미팅이 있어서 며칠 묵을 겸 짐도 챙겨서 갔죠. LA 공항에 도착한 저는 저를 마중 나온 화진과 오랜만에 반갑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카페에 앉아 대학 때 일도 회상하고 각자 사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니 금방 저녁 시간이 되더라고요. 저는 화진과 함께 화진의 식당으로 향했어요. 들어가 보니 한국 전통 음식을 파는 식당이더라고요. 손님이 아주 많았는데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어요. 저는 안쪽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고 화진의 부모님과 인사를 나눴어요. 두 분은 저를 무척 반겨주시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맛있는 메뉴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자리에 앉아 직원들이 가져오는 음식을 바라봤어요. 전부 한식이었는데 쌀밥과 된장찌개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익숙하지 않은 된장 냄새에 인상을 조금 찌푸렸지만 이곳은 친구의 집이었고 또 친구의 부모님이 만든 것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베트남에서의 안 좋은 기억이 계속 떠올랐지만 자세히 보니 쌀밥 생긴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뭔가 한국의 쌀밥에서는 윤기가 좔좔 흐른다고나 할까요? 반질반질하고 반짝이는 게 베트남 쌀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저는 상이 다 차려지고 나서 숟가락을 들어 그릇에 쌀밥을 한 숟가락 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베트남 쌀과는 달랐거든요. 쌀알이 흩날리지도 않고 단단하게 뭉쳐 있었는데 또 떡처럼 마구 뭉친 것도 아니었어요. 딱 그 모양 그대로 서로 붙어 있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그 쫀득쫀득한 숟가락 위에 밥을 바라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쌀밥을 입에 넣자마자 마치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도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씹을 때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퍼졌거든요. 한번 씹으면 그때마다 입안에 단맛이 퍼졌어요. 이건 베트남 쌀밥이랑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쌀밥이 있을 수가 있나? 그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은 화진을 바라보며 경악했어요. 그러자 화진이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쌀밥을 한 입 먹고 바로 된장찌개를 한 입 먹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화진의 말대로 바로 밥을 또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입안이 황홀해졌죠. 저는 식품회사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음식을 먹어봤고 또 연구했는데 이런 완벽한 맛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똑같이 한 입을 먹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쌀밥 사이사이에 된장찌개가 스며들어서 아주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특히 된장찌개에 두부와 함께 먹으니 더 남달랐고요. 저는 정신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뿐만 아니라 식탁의 어떤 반찬과 먹어도 다 쌀밥과 잘 어우러지는 거예요. 심지어 햄을 먹어도 쌀밥하고 잘 어울려서 아예 쌀밥이 만능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화진은 정신없이 밥을 먹는 저를 보며 더 줄 테니까 천천히 먹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화진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못 믿었다. 쌀밥이 분명 베트남에서는 정말 최악이었는데 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묻기도 했어요. 이제 식품회사 직원으로서의 면모가 나온 거죠. 이걸 저만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밀가루로 만든 스파게티나 빵보다 더 고소하고 부드러운 이 쌀밥의 원리가 진짜 궁금했어요. 그러자 화진은 다 먹고 부엌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오늘 재료도 다 소진되어서 장사를 일찍 접을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저는 화진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밥을 한 공기나 더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님도 다 가고 가게 셔터도 내린 상태에서 저는 자유롭게 부엌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었죠. 대체 이 완벽한 쌀밥의 비밀이 뭐냐고요. 그러자 화진의 아버지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가져온 전기밥솥을 써요. 그의 손가락은 커다란 전기밥솥 2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듣고 더 충격을 받았어요. 당연히 사람이 직접 만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이 완벽한 쌀밥을 만든다니 어리 나갈 지경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이 기계에서 그 쌀밥이 나오는 거냐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이건 그냥 기계가 아니라 한국인이 예전부터 만들어 먹던 가마솥의 원리를 그대로 재현한 밥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커다란 전기밥솥으로 다가가 그것을 직접 만져보았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는 제가 생각한 것과 모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온도부터 압력까지 전부 밥맛을 위해 설계가 되어 있는 게 바로 한국의 전기밥솥이라면서 그 과학성으로 그렇게 찰지고 맛있는 쌀밥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이게 없는 집이 없다고 적어도 꼭 하나는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밥을 매일 먹는다는 것에 또 놀랐어요. 그렇게 맛있는 것을 매일 먹고 산다니 한국인들이 부러워지더라고요. 저는 감탄하며 밥솥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메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이 많은 메뉴들은 뭐냐는 저의 물음에 이번에는 어머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밥솥으로는 밥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죽도 만들 수 있고 식혜도 만들 수 있으며 찜 요리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빵도 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놀란 눈을 하며 물었죠. 빵을 구울 수 있다고요? 물으니 한번 카스테라를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 밥솥 하나가 비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오븐이 없어도 빵을 구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아서 저는 부엌에 앉아 카스테라 만드는 것을 지켜보았죠. 어머니께서는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서 머랭을 만들고 그것을 또 밀가루와 섞어 아주 간단하게 반죽을 만들더니 밥솥에 넣고 탁탁 균형을 맞추시더라고요. 그리고 밥솥 뚜껑을 닫고 버튼 하나를 딱 누르는데 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끝이냐고 되물었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곧 빵 냄새가 날 거라고 하셨죠. 그렇게 20분 정도 기다리니 바로 빵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렇게 맛있는 밥을 만드는 밥솥에서 이렇게 맛있는 빵 냄새도 날 수 있다니.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즉시 부하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내두었죠. 법인카드로 한국산 전기밥솥을 하나 사오라고요. 이건 꼭 연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그렇게 20분이 지나고 제 앞에는 완벽하게 달콤한 카스테라가 놓여졌죠. 저는 그것을 먹으며 지금까지 이것을 몰랐다는 제 자신의 전문성에 한탄까지 했어요. 그러자 화진이 웃으면서 원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밥솥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밥을 만들 수 있으니 저보고도 하나 구매하라고 했어요. 저는 회사 연구용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도 하나 둬야겠다고 생각하며 인터넷 쇼핑몰을 찾기 시작했죠. 화진은 고맙게도 좋은 밥솥 브랜드도 추천을 해주었어요. 저는 혼자 사는 집에 맞게 작은 밥솥을 집으로 하나 구매했죠. 그리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화진의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LA에서 묵을 호텔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있을 이탈리아 바이어와의 미팅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이 바이어와의 미팅은 꽤 중요해서 저희 회사의 미래 가능성을 잘 설명해야 했거든요. 대규모 투자를 받았어야만 했으니까요.
저는 어떻게 이 바이어를 잘 설득할지 호텔방에서 1시간이 넘게 고민만 했어요. 물론 미리 짜둔 대화는 있었지만 오늘 화진의 식당에 다녀오니 생각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또 우리 회사에서 만들 신제품에 이 밥솥을 꼭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 한참 고민했죠. 저는 결국 미리 예약해두었던 프랑스 식당의 예약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화진에게 전화해서 미안하지만 내일 점심 미팅 시간에 식당에 룸을 하나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화진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고 저는 부하 직원에게 내일 바이어를 화진의 식당으로 데려오라고 했죠. 부하 직원은 난감한 기색을 보였어요. 프랑스 음식을 식품화한 것으로 영업을 하려고 그 식당을 예약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며 이렇게 일정을 바꾸면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했죠. 저는 많이 고민한 후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하면서 내일 꼭 화진의 식당으로 바이어들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앞으로 우리의 신제품은 프랑스 음식이 아니라 한식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자세한 건 제가 사장님께 따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그러자 부하 직원은 내키지 않은 말투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정신없이 자료조사를 시작했어요. 프랑스 음식을 한식으로 엎었으니 그만큼 설득적인 자료를 준비해야만 했죠. 그리고 잠을 아예 자지 않고 밤을 새워 한식에 대해 어필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만들면서 느낀 것은 밥솥이 설명대로 그냥 취사도구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과학적으로 파고드니 더 대단한 것이 한국의 밥솥이더라고요. 가마솥을 모티브로 했다더니 정말 가마솥에 과학적 원리를 그대로 빼다 박은 거예요. 뚜껑으로 내부의 압력을 높여주고 두꺼운 솥의 바닥으로 열을 오래 보존했죠. 그 원리를 그대로 전기밥솥에 재현했으니 어떻게 밥을 만들든 밥은 맛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보존도 오래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특히 온도 조절 기술이 정말 놀라웠는데 밥솥의 원리를 살펴보니 단 1도라도 허투루 쓰지 않더라고요. 밥이 끓어오르는 온도를 감지해 그것을 유지했고 뜸을 들일 때는 또 미세하게 온도를 바꾸어 정밀하게 밥이 맛있게 되는 것을 조절했어요. 마치 밥솥이 기계가 아니라 숨을 쉬는 것처럼 활용했죠. 심지어 쌀뿐만 아니라 곡식의 종류와 양까지도 입력하면 다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밥솥이 최적의 물을 계산해서 가장 맛있는 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다 알아서 밥을 지어주니 주방의 업무 부담도 확실히 줄어들고 전기도 적게 들기에 경제적으로도 아주 좋았죠. 그리고 밥이 만들어지는 영상을 보니 소리도 적어서 소음도 없더라고요. 영상에서는 실수로 전원을 켜둬도 절대 불이 날 일도 없다고 강조했어요. 만약 발화 수준이 되면 자동으로 전원도 꺼지거니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한국인이 전기밥솥을 쓰면서 밥솥으로 사고가 난 적은 손에 꼽는다고 했어요. 저는 마치 슈퍼컴퓨터를 보는 것 같은 밥솥의 기능에 또 감탄하며 이탈리아 바이어에게 이것을 꼭 설명해 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미 전기밥솥에 푹 빠진 저는 잠을 못 잤지만 그것을 설명할 생각에 피곤하지도 않고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어 화진의 식당으로 갔죠. 그 전에 사장님이 한번 전화를 해서 갑자기 바꾸는 건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조금 화를 냈지만 저는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를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죠. 사장님은 알겠다고 하면서도 바이어와의 미팅이 잘 성사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쌀밥은 제가 직접 느낀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식당에 도착하자 이탈리아 바이어는 처음부터 조금 불쾌한 기색이었어요. 갑자기 약속 장소를 변경하기도 했고 커다란 프랑스 식당 대신 작은 한국 식당이었으니 자기를 무시하는 건가 생각했겠죠. 저는 그 앞에 앉아 인사를 건네며 우선 약속 장소를 바꾼 것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그러자 떨떠름하게 받아주더라고요. 저는 장소를 바꾼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식품이 아닌 한국 식품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조리도구 수입 사업에 한국의 전기밥솥도 포함하겠다고요. 바이어는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준비한 자료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전기밥솥의 효율성과 경제성, 그리고 한국 쌀밥을 이용한 식품 개발을 중점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죠. 제가 베트남에서 가서 느낀 것과 어제 이곳에서 느낀 점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봤다고 극찬도 했죠. 그러자 시큰둥하던 바이오가 고민하더니 그 정도로 맛있다면 한번 먹어보겠다고 했죠. 저는 화진에게 부탁해서 밥을 내어달라고 했어요.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곧 식탁이 한식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죠. 바이어는 어제의 저처럼 된장찌개를 보고 살짝 찡그리기는 했지만 제가 한 번만 꼭 먹어달라고 부탁하자 숟가락을 들어 서툴게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제의 저처럼 눈을 번쩍 뜨는 겁니다. 저는 어제의 제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바이어를 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된장찌개도 같이 밥이랑 먹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니 바이어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고 찰진 밥은 처음 먹는다면서요. 저는 한국의 다른 반찬들을 소개해주며 밥하고 어울리지 않는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어와 그 일행들은 제 설명을 듣는지 마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설명을 마치고 밥 한 공기를 거의 다 비운 바이어 대표에게 물었죠. 어때요? 밥솥으로 만든 한국식 식품을 우리의 것에 접목해서 신제품을 만들 예정이에요. 제 말에 바이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굳이 서양 음식에 접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밥만 팔아도 맛있겠다고요. 저는 한국에 이런 제품이 있으니 그것도 수입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어요. 그 뒤로 바이어는 저와 미팅을 훈훈하게 잘 마쳤습니다. 이런 음식을 제품으로 개발한다면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강력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인사를 건네면서 화진에게 미리 부탁해뒀던 카스테라를 디저트로 부탁했어요. 바이어는 제 말대로 밥솥으로 만든 빵이라고 하니 흥미롭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빵집에서 오븐으로 구운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감탄했어요. 저는 밥솥의 그런 기능들을 설명하며 바이어님도 원하면 집에 하나 마련하시라고 농담을 건넸죠. 바이어는 제가 화진에게 추천받은 브랜드의 제품을 꼭 사겠다고 말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카스테라까지 완전히 비우고 나서 기쁘게 식당을 나왔습니다. 바이어는 나오면서 식당에서 파는 즉석식품용 밥과 된장찌개도 사가더라고요. 아마 저보다 더 빠진 것 같았어요. 화진은 매출을 올려줘서 고맙다고 하면서도 그보다 더 고마운 건 한국의 이런 기술력과 맛을 알려준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식품을 개발하는 데 도와달라고 악수를 건넸어요. 화진은 우선 제일 인기가 많은 것이 비빔밥이니 그것부터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며 화진과 헤어졌고 곧 다시 제가 사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탈리아 쪽 바이어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쌀밥을 제품화한 것에 대한 독점 유통권과 한국의 전기밥솥 수입 유통을 터주는 것에 도와주면 기꺼이 투자를 하겠다고 말이죠. 저는 이렇게 또 하나의 실적을 세우고 사장님은 오늘 감탄하며 저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앞으로도 믿고 맡기겠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마 뒤 제품 개발을 위해 LA로 가는 출장에 동참하시겠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기막힌 맛을 알려주겠다고요. 저는 이제 사장님을 데리고 또 화진의 식당에 갈 예정입니다. 분명 사장님도 바이어처럼 눈이 휘둥그레 커지시겠죠? 저는 아부도 할 겸 사장님의 집에 전기밥솥을 하나 선물할 생각이에요. 또 화진의 식당에서 배운 카스테라 레시피도 적어서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전기밥솥으로 만든 제품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만약 나중에 미국에 오실 일이 생기면 그때는 아마 저희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왔을 거예요. 물론 한국인이시라면 그 맛이 전기밥솥에서 갓 퍼낸 쌀밥과는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국인들의 입맛에 딱 맞는 한국의 식품을 개발해 놓을 테니 꼭 한번 드셔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